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꼭 한 주가 지났는데 대통령과 관련해 전해지는 소식들로 아직 마음 편치 않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오늘도 받지 않아서 헌재가 모레 월요일에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이런 태도라면 앞으로도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첫 소식 한성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걸로 보고 모레인 월요일에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서류 송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쟁점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 다시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때도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나오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고 결과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판단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송달 문제를 또 해결해도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또 절차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하기 때문에 변론기일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거나 대리인 선임을 안 하거나 절차에 불출석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경우 전체 절차가 길게는 몇 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셈입니다. 헌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집중심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윤 대통령 측 태도에 따라서는 탄핵심판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수사 속보 알아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경찰이 확보했죠. 경찰은 이 수첩을 핵심 증거로 보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구속 상태로 넘겨받은 경찰 수뇌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공성금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8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점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과 휴대전화를 함께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수첩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데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병력 이동 계획 등이 적혀져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계획을 논의하고 자신의 집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전현직 정보사령부 장교들과 회동하는 등 12.3 비상계엄 계획에 깊숙이 관여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이틀 전에 있었던 1차 햄버거 가게 회동에 참석한 정보사령부 정모대령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수첩 내용과 햄버거 가게 회동 참석자 진술을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2차 햄버거 가게 회동에 참석해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예비학대령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어제 구속상태로 송치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김 서울청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체포조 동원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 외침은 주말을 맞아 더 커졌습니다. 트랙터를 타고 서울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경복궁 동십자가 앞 도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새로운 집회 도구로 자리 잡은 형형색색 응원봉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손팻말도 눈에 띕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결과 2만 5천 명으로 파악된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명동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오늘 저녁에도 6일 연속으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춥고 궂은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계속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때까지는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내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조수사본부 출석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접수 통지서 등을 받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신임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 서울 남태령고개 인근에선 트랙터 30여 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로 향하던 전국 농민총연맹 소속 시위대를 경찰이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막은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이른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유통일당 등이 서울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결과 약 3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지금의 전국을 수습할 국회와 정부의 협의체에 국민의힘도 참여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당장 이 협의체에 누가 들어갈지 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얘기가 다 잘 되면 빠르면 다음 주 협의체가 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따라 민생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다면서도 협의체 구성원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닌 교섭단체인 양당 원내대표와 노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무장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이 전국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견제하고 국정 안정이란 협의체 범위도 원내 사안으로 축소하려는 여권의 의도가 깔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에 따라 협의체 출범 초기엔 이재명 대표가 이후 구체적인 협의체 활동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체 가동과 함께 정부 여당이 의제로 꺼낼 걸로 보이는 국방과 행안부 장관 임명을 놓고도 여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은 신속하게 새 장관들이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장관 대행 체제가 안정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새 장관들이 증거인멸에 협력할 가능성도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주 가동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등 여야 대치 상황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 임명,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입니까? 내란을 비호한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특검법 공포 등을 강하게 촉구할 계획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을 만큼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그쳤고 이제 강추위가 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서울은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2도로 예보됐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오늘 낮 강원도 평창의 대과 이어 강한 바람과 함께 눈발이 흩날립니다. 어젯밤부터 서쪽 지역에서 시작된 눈은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강원과 제주 산간을 비롯해 충청과 전북, 경남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적설량은 제주 산간 56cm, 강원도 평창 9cm 등을 나타냈고 포천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에도 큰 눈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대가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서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졌고 서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도 일대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주의보는 오후 늦게 대부분 해제됐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5에서 15cm가량 눈이 더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5도 낮은데 북서풍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용인도 내일 아침 영하 9도, 춘천 영하 11도, 대구 영하 4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밤엔 경기, 강원, 충북에 한파주의보도 발효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선 오늘 초미세먼지가 최고 61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나쁨 상태를 나타냈는데 내일은 바람의 영향으로 먼지가 물러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전북 완주의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포함해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선 예식장과 기자실이 위치한 소통관에서 불이 나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차량 뒤쪽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고속버스 역시 유리창 앞면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전북 완주군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소양 1터널 안에서 차량 6대가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앞선 사고로 멈춰있던 차량 등을 뒤에서 오던 고속버스가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였던 40대 남성이 무릎을 다치는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분 전쯤엔 비슷한 지점의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 8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나서 한때 양방향 모두 정체를 빚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와 빨간 불길이 솟구칩니다. 오늘 낮 2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명도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엔 국회의사당 소통관 내 1층 공조실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통관엔 예식장과 국회 기자실이 있는데 당시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과 출근했던 기자와 직원 등 480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또 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할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에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지은 모양새인데 트럼프가 예정대로 이걸 지급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소식은 송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리 좀 하고 책은 이따가. 종이줄 손 없어도 AI로 이어들으면 됨.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은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조 9천억 원입니다. 지난 4월 예비거래 각서 서명 당시 발표했던 64억 달러에 비해 26% 줄어든 금액인데 인텔과 TSMC, 마이크론이 받는 보조금보다 적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 규모를 당초 44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은 삼성전자가 12.8%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의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투자 효율을 통한 향후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추정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SK 하이닉스에도 4억 5,800만 달러, 6,600억 원의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끝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정이 마무리됐습니다. We said at the end of these investments, by the end of the decade, we want to be making 20% of the world's leading edge chips in America. 관건은 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정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느냐입니다. 트럼프도 반도체 투자 유치를 원하지만 방식에선 보조금 지급 대신 관세 부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찰로 받아야지 이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급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조금 더 쳐다봐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투자를 유치한 지역의 반발도 예상되는 터라 이전 정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린 야외 시장에서 몰려있던 사람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최소 4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낸 사고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가판대 사이를 승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피할 새도 없이 쇼핑객 수십 명이 쓰러지고 순식간에 거리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저녁 7시쯤 독일 베를린 서쪽 마그데부르크에서 한 남성이 렌터카를 몰고 크리스마스 야외 시장에 돌진했습니다. 쇼핑객 사이를 400m 이상 고속 질주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졌고 6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선 부상자가 당국 발표보다 훨씬 많아 200명이 넘고 중상자도 40여 명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il wir ihn festnehmen konnten und jetzt aller Untersuchungen nach jetzigem Stand ist es ein Einzeltäter. 체포된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난민 출신 50세 의사로 밝혀졌습니다. 이슬람 신정체제 탈출을 이유로 망명해 2006년부터 독일에 거주해 왔습니다. 독일의 크리스마스 시장은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독교 전통 행사입니다. 이 때문에 종종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트럭을 몰고 크리스마스 시장에 돌진해 1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용의자는 SNS 채널까지 운영하며 반이슬람주의 운동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폭염에 초겨울 폭설 여파로 제철인 딸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언제쯤 가격이 내려갈까요? 유덕기 기자가 딸기 산지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국내 최대 딸기 산지인 충남 논산. 딸기를 재배하는 정덕수 씨는 올해처럼 딸기 키우기 힘든 해가 없었습니다. 9월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며 심은 딸기 모종이 4분의 1 가까이 죽었습니다. 겨울을 위해서 키우는 거지 이 안에서 온도가 오히려 높으면 더 덥지 낮진 않아요. 고온 현상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더 타격이 더 많아요. 이상고온의 딸기꽃 수정 도우미인 꿀벌 개체도 줄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잦은 비와 눈으로 일조량이 줄고 습도는 치솟아 질병이 번졌습니다. 올해는 거의 50%, 70% 죽는 분들도 많았고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겨울철 첫 딸기 출하량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연말은 제과 외식업계의 딸기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더 뛰었습니다. 지역 고객들의 소비량, 수요량이 점차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걸로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딸기 소매가는 평년 대비 30% 넘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딸기 구하는 것도 품절일 때가 많아요. 초콜릿이랑 버터류가 다 50% 이상이 오른 상태여서 물건비는 아예 못 가져가고 재료값 충당하면 다음 달 돌아오고. 유통업체들은 유통 구조를 최소화하고 딸기 산지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가격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낙 비싼 프라이드. 오늘은 9만 원 하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사다 먹일 수 있겠다 해서 오늘 2팩 샀어요. 이달 들어 딸기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성탄 제과 제빵 수요가 끝나는 다음 달 초부턴 가격이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이렇게 먹거리 물가에 계속 영향을 줄 만큼 올여름은 너무 더워서 문제였는데 올 겨울은 예년보다는 춥지 않은 겁니다. 더 추워야 열릴 수 있는 강원도 겨울 축제들이 더 늦게 열리거나 아예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30만 명 가까이 찾아오는 평창 송어축제입니다. 2007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구제역이 심했던 2011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12월에 축제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축제장에선 준비가 한창이지만 아직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20cm 넘게 얼어야 하지만 현재는 13cm 남짓. 결국 다음 주로 예정됐던 개막일을 내년 1월 3일로 연기했습니다. 근데 안전에 대한 얼음 두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1월 3일로 개막일을 늦췄고요. 20cm 이상의 얼음 두께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조기에 가오픈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의 꽁꽁 축제장도 최근에야 얼음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1월 첫째 주에 축제를 시작했지만 이번 겨울엔 지난 겨울보다 아예 2주 정도 늦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혹시 얼음이 약하게 얼거나 축제 도중 녹을 것에 대비해 물 위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을 크게 늘렸습니다. 전년도 대비 무교를 2배 정도 증설을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무어 낚시터 또한 3배 정도 저희가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얼음이 얼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을 해마다 1월 하순에 열리던 인제 빙어 축제장은 아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소양강댐 수위가 높아 축제 준비가 불가능한 데다 얼음도 얼지 않아 이번 겨울에도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벌써 2년째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의 이달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6.2도로 평년에 비해 1.3도나 높은 상황. 기후 변화가 이어지면서 겨울 축제장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북한 지방 곳곳에 빵과 간장 등을 만드는 경공업 공장들이 잇따라 완성됐습니다. 지방이 변하고 있다는 게 김정은의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지난 2월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첫 상을 떴던 평안남도 성천군에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빵과 음료, 간장, 비누 등을 만드는 경공업 공장들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은 낙후됐던 지방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들에 새로운 실체들을 일떠세움으로써 사람들에게 지방이 변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주고 북한은 해마다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을 만들어 10년 안에 지방주민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킨다는 계획인데 첫 해 과업이 완수된 것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요즘 갖가지 공장 준공식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고성군민발전소를 완공했습니다. 사리온 오리공장이 새롭게 개건돼서 준공됐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올해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김정은이 건축물들의 질을 언급할 정도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게 문제입니다. 일부 건설 대상들에서 경쟁심과 조급성에 사로잡혀 질 지표들을 무시한 결과에 지난 7월 압록강 수해로 집을 잃고 평양에 머물렀던 수재민들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돼 귀가하기에 앞서 김정은에게 충성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스님께서 경기 안정하시기를 산자로 축원합니다. 여러 차례 피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직접 챙긴 만큼 김정은이 참석하는 대규모 새집들이 행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가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표본이 될 거다. 최근에 한국 상황을 두고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세계 석학들 인터뷰 오늘도 이어갑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밀러 교수는 한국이 이번 비상기업 선포 과정에서 군을 동원해 국회를 공격한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최근 미국과 브라질, 방글라데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경향이라고 짚었습니다. In this case, in the Korean case, basically an insurrection that is instigated by we are aimed at the building and it's aimed at disabling what should be happening. Sing that shit. 의결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티입니다. 이번에는 OMSI2에서 현대 뉴슈퍼 에어로시티 2018년식을 드디어 다뤄보게 되었네요. 네, 거의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이 버스를 다뤄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왔었죠. 자, 이제서야 뭐 하게 되었다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이제 버스 에드온 퀄리티, 네, 모든 퀄리티는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뭐 상당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이제 현대 자동차 자체를 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개발자를 까는 거지 현대 자동차를 까는 건지 좀 이제
엇갈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이제 모든 개발자분을 까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깐다는 거, 뭐 그것만 알아두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네요. 뭐 솔직히 뭐 이거 모두 만든 거는 뭐 항상 이제 잘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깔 이유가 없어요. 날씨와 무관하게 자, 일단 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자, 전면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전면부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뭐 달라지거나 뭐 하나 있죠. 이거 그 크롬 그릴. 네. 뭐 이건 더 5년 더 물려먹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패스트리프트를 한 것 같아요. 후속 열차로 갈아타고 목적지로 향했지만 고장 열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열차들이 지연되는 등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말마다 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동짓날인 오늘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울은 오전 11시경에 최고 기온 1도를 찍은 뒤 오후 들어서는 줄곧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10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일부 중부지방에는 다시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대 지역은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영하 6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예상됩니다. 내일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종일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또 강풍특보와 건조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는 동해안에서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별다른 눈 예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평안한 토요일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법 비상경 관련 수사가 진행될수록 밝혀지는 사실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정보사령부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비상경 석 달 전인 지난 9월부터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화공작원 부대에서 정예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로 훈련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계엄 직전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대형 투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화공작원 HID 부대장으로 임명된 이모 대령은 2달 뒤인 지난 9월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을 구해놓으란 지시였습니다. 국지전에 대비해 별도 훈련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이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전에 대원들이 서울로 올 수 있다고 이모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로 5명은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이동했고 나머지 35명도 수도권의 모처로 이동해 대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상호 사령관도 HID 5명이 판교에 대기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HID 속초에서 7명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초에서 7명이 온 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그동안은 지난 11월 문 사령관이 정보사 정모대령과 김모대령에게 각각 공작 인원 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서 HID 요원을 40명이나 선발해 훈련해왔고 이들을 모두 계엄에 동원하려 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지시를 받은 HID 부대장 이모 대령은 문상호 사령관이 정보사령부 참모장 시절 특수과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계엄사령부에 일부 수사관을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참여가 중단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동현입니다. 정보사령부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비밀 신문시설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앞두고 이곳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선관위 직원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신문하려 했던 것이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는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런데 정보사령부가 방첩사령부와 별도로 또 다른 비밀 신문 시설을 준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따르면 정보사는 계엄 시 서울 신길동에 위치한 심리전단 건물을 신문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탈북민들을 조사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곳으로 HID 요원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오면 이곳에 구금하고 신문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계엄 선포 전 노상원으로 추정되는 민간인과 심리전 담당 현역 군인 등 3명이 모여 회의를 가졌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HID 요원 40명을 어떻게 동원하고 이들에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할지 등이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보사는 계엄 시 방첩사에 설치되는 공식적인 합동수사본부 외에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 경찰, 신문 담당 정보사 요원, HID 요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9월부터 HID 요원을 선발해 훈련하고 비밀 신문 시설을 만든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첫 주말을 맞아 오늘 서울 도심에선 윤 대통령 즉각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광화문 일대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영하 3도 추운 날씨에도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맨바닥에 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안에 숨어서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데도 그 시민들의 요구를 못 본체하고 계속 숨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여론이 즉각 파면을 했으면 좋겠다인데 대통령은 버티고만 있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너무나 사전 준비가 많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까도값 나온 양파 같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간 질질 끌면서 문제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쟤는 동주범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고 재판관 3분을 빨리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다짐도 나왔습니다. 국민이 직접 지키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누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시국대회를 연 대학생들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까지 폐쇄되면서 우리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일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피부로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보수단체도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탄핵 반대 팻말을 든 시민들은 계엄을 옹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랙터를 몰고 집회에 참여하려고 했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경찰의 제지에 가로막혀 서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와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탄핵이 인용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 동성로에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차가운 바닥에 앉은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탄핵안 가결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압수수색을 했었고 많은 수사를 했었음에도 본인은 그 수사를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식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3명을 서둘러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한 명만 기각
반대를 표시해도 바로 인용이 안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의도에서 2번 하고 대구에서 지금 왔는데 대구의 목소리를 내고자 왔습니다. 내란 세력 국민의힘, 내란 범죄자 윤석열이라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광주 시민들도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국민의 뜻과 여망을 담아서 꼭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 불안, 물가 불안, 모든 것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대전과 부산 시민들도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도 헌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되게 기뻤는데 그 이후로의 그 윤석열의 행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분노가 차오르는 것들이 많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 앞에서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그 불법 유언적인 비상기업 사태를 통하여 민주주의라는 것의 뜻과 우리 광장에 나와주신 시위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새길 수 있었고요.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주말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예고됐을 때만 해도 경찰은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300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적힌 체포영장을 자체 제작해 꺼내들었습니다. 중범죄자 내란 속의 윤석열을 경호해 줄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집회가 열린 곳은 대통령 관저 진입로 바로 앞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주말에 이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거주자 보호 요청을 근거로 관저 앞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하면서 평일엔 주로 이곳에서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이렇게 관저 진입로 바로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저 앞 집회 금지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집회를 금지할 경우 집회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이와 같은 극단적인 내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더욱더 엄중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이러한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좀 시민들이나 이렇게 단체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희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저 앞 집회가 허용됨에 따라 평일에 집회를 열어온 대학생들도 다음 주엔 관저 진입로 앞으로 장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부산의 육군 2기갑 여단장이 개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 여단장은 이 모임 이후 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에서 다음날 새벽 개업 해제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란에 전차 부대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개엄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5시 반쯤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도착한 구3회 육군 2기갑 여단장.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핵심 전차 부대인데도 상부 보고도 없이 이틀 휴가를 내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판교 사무실에 가기 3시간 전 구3회 여단장이 노상원 씨가 주도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반쯤 열렸던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입니다. 이 회동에는 노상원 씨와 구3회 여단장,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현역 장교 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 차장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여단장은 롯데리아 회동 이후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가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새벽까지 대기했습니다. 당시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는 문상호 사령관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이 함께 있었고, 다른 사무실에는 다음 날 아침 성관이 직원 체포를 위해 HID를 비롯한 정보사 정예 요원 38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구3의 여단장은 노상원 씨의 지시로 판교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은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구 여단장의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판교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정보사 정모대령은 구 여단장과 방정환 차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계엄 시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갑 여단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로 전차만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3의 여단장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상시 전차부대 동원 임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직무 배제와 함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인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씨가 쓰던 수첩을 확보했는데요. 수첩에는 계엄 당시 군부대 배치 계획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현중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머물러 온 경기 안산시의 점집입니다. 실례합니다. 계신가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부대를 보내는 계획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비상계엄 당일인 3일에도 점집 인근인 상록수역 롯데리아에 군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오신 지 함께 한 지가. 동네 아저씨처럼 하고 다니셔요. 그리고 이런 사람일 거라고 모르죠. 놀랬죠. 정보 분야 요직을 거치던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군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노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도 김용현 전 장관과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정보사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2차 회동에 동석했던 국방부 수사본부장 출신의 김모 전 대령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사설 계엄 수사팀 구성이 지시된 게 아닌지 등 2차 햄버거 회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12.3 내란 당일 밤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을 폐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왜 국가의료시설까지 통제하려 했는지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반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내에서 과제를 하고 있던 학생들을 교직원들이 갑자기 밖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정부가 학교에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앞선 시각 보건복지부가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와 통제 조치를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일 밤 11시 4분쯤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각 청사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병원 7곳에 곧바로 유선으로 이 내용을 전파했던 겁니다. 폐쇄, 통제 조치 연락을 받은 곳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시설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과 한센인 입원시설인 국립소록도병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재활원이었습니다. MBC가 이들 병원 중 6곳의 당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병원을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시사항을 알지 못해 평소와 똑같이 병원을 운영했다는 곳이 4곳이었고 당직실로 유선 지시가 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진 않았다거나 추가 지시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힌 곳도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중증, 장기 환자들이 많아 평소 일반인 출입이 드문 곳인데
굳이 심야에 폐쇄 조치까지 내렸던 이유가 뭔지 계엄 당일 밤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25일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에 들어간 공수처를 연결합니다. 자, 정혜인 기자, 오늘 휴일이기도 한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침부터 제가 쭉 봤는데 꽤 많은 수사팀이 출근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나와서 업무를 봤습니다. 제가 있는 공수처 청사 현관 앞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해졌는데요. 주차돼 있던 차량들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미리 비워두는 겁니다. 공수처는 건물 앞뒤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을 경호와 경찰 차량 주차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까지 이곳 검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경호 문제를 고려해 휴일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과천청사에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들도 입주해 있어 당일에는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부터 이곳까지는 약 17km 거리인데요.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한다면 10분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호처와 협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이 이번엔 나올 것이냐가 관심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한 분씩 불렀는데 윤 대통령은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인단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전자공문으로 보낸 2차 출석 요구서는 아직 대통령실이 확인하지 않고 있고요. 우편으로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낸 건 모레 월요일 도착합니다.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되고 나온 출석 요구라 사실상 이번이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 등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야권에선 신속한 특검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며 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법리 검토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는 31일까지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만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도 두 특검법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1월 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내주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 모두 섣부른 특검 반대 입장 발표가 여론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입니다. 이미 한 권한대행이 세 차례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두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것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내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해 충돌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려 하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 특검과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국민들의 처벌,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당은 내란 동조범이 되지 않으려면 특검법 즉각 공포가 사는 길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수용하라고 한대행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성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대표와 권한대행까지 합하면 2년 8개월간 수장이 무려 11명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에는 항상 윤심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투톱 체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의 이런 리더십 공백은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내내 반복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대표직을 잃었습니다. 일명 내부 총질 문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은 친윤 핵심 권성동 직무대행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 새로 치른 당대표 선거. 대통령실은 유력 주자였던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안윤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결국 김기현 전 대표가 친윤계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성공시대를 만들랍시다. 윤석열 정부 만세! 하지만 임기를 못 채우고 9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를 압박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대표.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총선 참패로 물러났다 당대표로 돌아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5개월 만에 또 사퇴했습니다. 여당에선 여전히 민심 당심보다 윤심이 우선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거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인물들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을 6조 9천억 원 규모로 결정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보조금을 확정하게 됐지만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던 경제 전망은 12.3 내란까지 겹쳐 밝지 않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한가운데 축구장 682개 규모의 공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6년부터 첨단 반도체 생산에 돌입하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상무부가 이 공장에 대해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 6조 9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에 370억 달러, 53조 원 넘게 투자한 데 대해 12.7% 수준의 보조금을 책정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70억 달러 감소하자 보조금이 당초 예상보다 2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의 부정적인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 금액을 확정해 한숨 돌리긴 했지만 제대로 지급될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권 바뀌기 전까지 우리가 현찰로 받지 못하면은 실제적으로 지급될지 안 될지가 사실 좀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죠. 반도체 업황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중국 기술이 턱끝까지 쫓아온 데다 IT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D램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AI로 수요가 커진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기술 개발과 납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고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반도체를 제외한 분야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에 달하는 관세까지 예고해 내년 수출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수준인 1,450원을 넘나들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과거 탄핵 국면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을 때 적어도 뭐 소비 같은 경우가 한 2, 3분기 정도 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제시한 한국은행은 12.3 내란의 여파로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을 상대로 이른바 관세 폭탄과 방위비 증액 요구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태세입니다. 우리나라엔 어떤 요구를 할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며칠 전에도 관세를 언급했던 트럼프는 유럽을 향해 보란듯이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상하려면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라. 안 그러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한다.
내용과 표현 모두 협박에 가깝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집행위원장이 직접 나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의 수입 확대 방침을 밝혔는데도 압박을 받자 미국은 상품 수지만 적자일 뿐 서비스 부문은 만만찮은 흑자라며 반박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유럽 그리고 불보듯 뻔한 중국까지 포함해 관세 폭탄 예고편이 줄줄이 터지는 가운데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미뤄왔던 제품의 소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자동차와 관련 부품 소비만 해도 전달보다 36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2천억 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로 가격이 크게 뛸 거라고 보고 구매를 서두르는 건데 일부 업체에선 일종의 사재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부활할 거란 우려 속에 바이든 대통령도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요지부동입니다. Ultimately, consumers pay the price of tariffs. I don't believe Can it. you guarantee American families won't pay more? I can't guarantee anything. 트럼프는 방위비 또한 나토의 지금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GDP의 5%를 요구할 거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정상들이 당장 직접 나서서 대응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머니머신이라고 부른 한국은 이걸 사실상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다. The first 100 hours. That there's going to be a whole bunch of stuff that will come out on January 21st that could impact Korea. 바이든 정부는 조만간 한국과 고위급 접촉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요한 트럼프 진영에선 아직 어떤 언급도 안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한국 주재 대사로 누구를 보낼지조차 미루고 있는 등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이미 심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열린 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6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범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이 가득한 가게들 앞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부상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 옆엔 부서진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현재 시간 20일 저녁 7시쯤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모인 인파 속으로 차량이 뛰어들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다쳤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Wir sind am Zittern, voller Mitgefühl mit den Angehörigen, auch in der Hoffnung, dass von unseren Angehörigen, Bekannten, Verwandten nichts passiert ist.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범인은 차 밖으로 나와 도로에 엎드리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지난 2006년 독일에 와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50대 남성이라고 독일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종교 중심 체제에 반대에 망명했고 독일에서도 극우적인 이슬람 반대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분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에선 지난 2016년에도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트럭이 돌진해 13명이 숨졌는데 이때 범인은 IS를 추종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해 전 세계 정부들은 위로와 함께 테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속속 냈습니다. 평소 이민의 적대적인 극우 정당을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는 이번 사건은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의 책임이 크고 사퇴해야 한다며 또 정치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풀법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유소년 캠프를 열고 한국 야구의 미래가 될 기대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재균, 김현수 등 동료 선수들도 이번 재능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년 전 박찬호 야구 캠프에 코치로 참가해 유망주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류현진. 어린이들하고 같이 하루 즐기고 그러려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소년 야구 캠프를 직접 열었습니다.
48명의 유망주를 초청해 훈련 전 몸을 풀 때부터 일일이 자세를 고쳐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지. 선수들의 수비 훈련을 도와주기 위해 오랜만에 직접 방망이도 잡았습니다. 예전 같은 타격 실력을 뽐내지 못해 머쓱한 표정도 지었지만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6시간 동안 선수 지도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사랑을 좀 베풀고 싶어서 이렇게 재단을 설립했는데 제 이름으로 된 야구 캠프를 열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아요. 양의지, 박건우, 황재균, 김현수 등 각 팀의 베테랑들도 일일 코치로 꿈나무들의 훈련을 도왔습니다. 후배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도 조금 표정의 변화를 좀 그냥 똑같이 가져갔으면. 그리고 캠프를 다녀간 후배들과 프로 무대에서 만날 순간도 꿈꿔봅니다. 여기 왔던 선수들이 나중에 프로 왔을 때 유현진 재단 캠프 때 있었다는 얘기 들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농구에선 SK가 정관장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였던 전희철 감독과 선수들도 우승을 되찾았습니다. 손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SK는 석점 슛이 폭발한 정관장을 상대로 3쿼터까지 속공 득점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65대 67로 끌려가던 4쿼터 중반 드디어 침묵했던 외곽포가 터졌습니다. 오재현이 두 번의 찬스에서 연속으로 석점 슛을 꽂아 넣어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에선 원희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경기 종료 19.5초 전 정확한 스텝백 중거리 슈팅에 이어 자유투까지 2개 모두 성공시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3연패에서 탈출한 SK는 DB해진 현대모비스를 제치고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좋았던 점은 일단 감독님께서 화를 안 내셨어요. 일단 3연패 기간 동안 좀 많이 무서웠거든요. 오늘 서로 더 이렇게 힘내자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더 좋은 이렇게 공격 펜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손으로 삼성을 리그 최하위로 밀어내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정현이 6점으로 부진했지만 윌리엄스와 정희재가 40석점을 합작하면서 맹활약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NBA 길저스 알렉산더 선수가 성공시킨 행운의 득점입니다. 넘어지면서도 골대를 향한 집념이 남달랐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동짓날 추위와 함께 곳곳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아침까지 3cm 남짓 흰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 눈구름 뒤로 강하게 밀려오는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씩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에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선까지 뚝뚝 떨어지겠고요. 충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4도에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고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눈발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눈마저도 밤 사이에는 모두 잦아들겠고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해안 지방은 강풍주의보인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이 강한 바람이 남아있는 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는 깨끗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11도, 원주 영하 8도, 전주도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4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성탄절이 들어있는 다음 주 중반쯤 반짝 누그러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더 춥네요.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시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9시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수사 속보로 문을 엽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 배치 계획 등이 담긴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이 수첩의 주인공은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첫 소식 김태훈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퇴역 후 지냈다는 경기 안산의 한 점집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곳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 배치 장소와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국회에 투입될 병력 운영 계획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한 군작전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경위와 계엄 당일 군작전 등이 수첩의 내용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안전 확보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면 자명합니다. 이 수첩이 주요 증거로 인정될 경우 비상계엄이 어떻게 모의되고 군 병력 투입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핵심 물증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도 주요 핵심 인물들의 자필 수첩을 관련자들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모의를 한 걸로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은 경기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에서 차량으로 40분 정도 떨어진 경기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노 전 사령관과 만납니다. 계엄 당일에도 노 전 사령관은 또 다른 전현직 군인들과 회동을 갖습니다. 왜 햄버거 가게였냐는 의문도 있는데 사람이 많고 소란스러워 도감청을 피할 수 있어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 가게에서 불과 1.4km 떨어진 곳에서 계엄 관련 계획이 담긴 수첩이 나왔습니다. 바로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전역한 뒤 지냈다는 점집입니다. 추재훈 기자가 이 점집을 직접 찾아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낡은 빌라 건물의 반지 하층. 창문엔 빛바랜 만자가 걸려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자 현관문 앞엔 오래된 북어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각종 술과 낡은 아기 장난감도 보이는 이곳. 인근에선 용한 점집으로 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줌마들 옷을 잘 차려입고 와요. 이거 어떻게 보면. 희동상 가서 물어보면 안기부사를 하면 거의 다 와요. 성추행으로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곳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기 보살을 돕고 명리학도 공부했다고 노 전 사령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머리 길고 아침 저녁으로 온다고 내가 최근까지 살았어. 이게 갑자기 그 뉴스 나오고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선관위 장악 모의 등이 이루어진 햄버거 가게와 이 점집은 불과 1.4km 거리입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점집에서 지내며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뒤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 이틀 전 1차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계엄 당일 2차 햄버거 회동에서 군 기갑여단장을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제2기갑여단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전차부대입니다. 계엄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 탱크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겁니까? 노 전 사령관이 점집과 햄버거 가게를 오가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수사는 이제 노 전 사령관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2차 햄버거 회동엔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현직 간부가 참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이들을 동원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의 수사 조직을 꾸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첫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 선관위 장악뿐 아니라 이른바 제2수사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의 수사 조직을 꾸리려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 납치 계획하셨습니까? 제2수사단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의혹은 국방부 조사본부로까지 옮겨간 상태입니다.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2차 회동 때문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2차 회동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 김모 전 대령 등 3명을 만났습니다.
정보사가 아닌 국방부 수사본부 출신 군 간부를 왜 만난 걸까? 경찰은 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을 꾸리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 측 인사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햄버거 회동에는 현직인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 차장이 참석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문 정보사령관 등이 지휘하는 정보사가 선관위에서 서버 자료를 확보하면 이에 대한 수사를 맡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관, 연관급 현역 장교들로 구성한 군내 불법적인 수사단으로 내란 실행 불법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김 차장은 햄버거 회동 참석을 부인했는데 군은 김 차장이 김 전 대령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내란 실행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러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한 대행이 시간을 끈다면 선제적으로 탄핵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세 가지. 상설 특검 추천을 지체 없이 국회에 의뢰하고 그 일반 특검법을 조속히 수용하라는 겁니다. 또 국회 추천 절차가 끝나는 대로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 대행 측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 민주당은 이를 시간 끌기라고 판단하고 선제적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12월 31일 이건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시한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 열어서 공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나뉩니다. 상설 특검 추천 의뢰의 경우 지체 없이 하교돼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아니고 일반 특검법의 경우 제2요구권 행사 시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의 직무가 정지되면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새로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의 제2요구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1월 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내주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한 권한 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한 대행 측은 여전히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일정을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당초 잡혀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다음 변론 기일은 사흘 뒤. 헌재는 이 탄핵 심판 일정을 내년 1월 15일로 옮겼습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24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는데 내년으로 연기한 겁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행정부 또 사법부의 권한을 마비시켜서 입법부 다수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 게 아닌가. 헌재는 같은 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변론을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란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건을 포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등 모두 8건의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자택 등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 접수 통지 등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서류 송달과 관련된 입장을 오는 23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마다 다들 궁금해하는 신통방통한 이 제품, 바로 퀵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롯데리아 2차 회동에 9.3의 제2기갑 여단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정보사 사무실에서 계엄을 지켜보며 유사시 전차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이틀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러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고 첫 주말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농민단체는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진입하려다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동지인 오늘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이 발령된 12월 3일 수상한 모임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건 오후 2시 넘어 있었다는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모임과 그날 오후 6시쯤 판교 정보사령부의 집결입니다. 수사당국은 여기에 누가 참석했고 또 계엄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MBN 취재 결과 롯데리아와 정보사 사무실 두 곳에 모두 참석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사람은 9.3의 제2기갑 여단장입니다. 우리 군 국지전 핵심 부대의 여단장이 휴가를 내고 경기도 안산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고 판교에 있는 정보사까지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기갑 여단장이 참석한 이 롯데리아 2차 회동에서 이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유사시 전차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영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상기엄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자택 인근 롯데리아에서 전현직 장교 4명을 만났습니다. 지난 1일에 이어 같은 곳에서 열린 두 번째 회동이었습니다. 이 자리엔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9.3회 제2기갑여단장 김용군 전 대령이 참석한 걸로 전해집니다. 나머지 한 명은 군사경찰병과는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휴가 중이던 구 여단장은 이 회동을 마친 뒤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로 이동해 그날 밤 계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도권 탱크부대 지휘관이 이곳에서 대기한 배경을 놓고 전차를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동 참석자로 지목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은 당시 조사본부에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3일 부대 출입 기록에 따르면 김모 대령은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오후 12시 50분 들어와 오후 5시 40분 부대를 나갔던 겁니다. 군 관계자는 MBN에 해당 출입 기록을 CCTV 영상과 함께 경찰에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롯데리아 2차 회동에 함께 있었던 인물 중 한 명인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비상계엄 뒤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때 확보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군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으로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롯데리아 2차 회동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9.3회 2기갑여단장 김 전 대령 등과 함께 별도의 정치인 체포조와 계엄 수사팀을 만들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대령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계엄 뒤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도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심사를 포기한 김 전 대령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경기 안산에 있는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수첩도 확보했습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짤막한 글이 간간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1차 햄버거 회동을 가진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계엄 국무회의에 관한 검찰 특수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용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오늘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 당일 집 근처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림입니다. 앞서 보신 롯데리아 정보사 회동에 앞서 공관 회동까지 계엄을 앞두고 곳곳에서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주진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계엄을 누가 계획했고 포고령 누가 작성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주목하는 인물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누굽니까? 네, 계엄 설계자의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금은 유명한 점집 운영자로 알려집니다. 취재진이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집은 20년 전부터 있었고 노 전 사령관은 여기에서 짐을 나르거나 운전 등을 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원래 예전에 그림은 얼마 안 됐는데 있는데 이래야 상상해요. 주민들을 놀라게 했던 노 전 사령관은 육사 41기로 정보사령관까지 했고 김용현 전 장관과는 매우 친한 서운후배 사이지만 지난 2018년 부하 성추행 사건으로 전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 계엄 당일 롯데리아 2차 회동에 참석한 김용군 전 대령은 합군 24기로 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이 둘은 7사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으로 친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비역인 이 두 사람이 현역 후배들을 모아서 다양한 회동을 준비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둘이 현역에 있는 후배들을 불러서 계엄 직전까지 모임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달 30일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노상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12월 1일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노상원 집 앞 이른바 1차 롯데리아 회동을 했고요. 예. 여기서 노상원이 자신의 정보사 후배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불러서 선관위 서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엄 당일 3일 낮엔 노상원, 김용군 그리고 9.3회 제2기갑 여단장이 2차 롯데리아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엄날 저녁 정보사에서 회동이 있었는데요. 9.3회 문상호, 김봉규, 강정환 등이 모였고 여기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자는 언급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이 이 9.3회 여단장이 롯데리아 정보사 회동 다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구 여단장의 역할은 뭐라고? 일단 민주당은 9.3회 여단장의 역할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전방 탱크 부대인 제2기갑 여단장이기도 합니다. 노상원이 청와대 군사관리관 근무 시에 수방사 경비단을 근무한 인연으로 포섭됐다고.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날 국방부 오천장에서 탱크로 밀어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내용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나 선관위 장악에 실패를 하면 최전방에 배치된 탱크까지 계엄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9.3회 여단장은 조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아서 정보사로 갔고 휴가 중이어서 평상복 차림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계엄 선포는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도 4일 새벽 1시경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다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주진희. 이번엔 공수처의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2차 출석 요구인데요.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고 있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해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소환 조사를 요구한 날짜는 원래 오늘이었습니다.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직후인 어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은 2차 소환 통보입니다.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 중복 수사 등을 이유로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왔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응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선거가 평가다.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제재법안 출석 소환에 지금 수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처가 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있어 충돌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령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한층 더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윤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미뤘습니다. 앞서 2차례 변론이 있었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룬 겁니다. 헌재 측은 오는 23일과 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집중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겁니다. 앞서 헌재는 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반송하고 있지만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서류를 발송한 것 자체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지를 두고 헌재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오는 23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다음 주 금요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변호인단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7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먼저 17명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발표했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호인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김 전 재판관은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6년간 각종 사건을 심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심리부터 선고까지 참여해 파면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함께 변호인으로 합류한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보수 성향의 검사 출신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이 수사부문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으로 과거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언론 대응과 대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부분에서는 헌법 전문가인 배보윤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공보관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